네, 부동산법의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입니다. 자, 주택법의 테마 세 번째에서 주택의 건설의 두 번째 파트로서 우리 앞에 건설 첫 번째 파트는 뭐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것들, 사용 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고, 이 주택 상환사채, 여기 주택의 건설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관련 내용들, TBG의 매각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주택법도 내용이 좀 많고 관련 내용들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법이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니까 제가 좀 강의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부 목차는 이 주택 상환사채라는 걸 먼저 우리 배웁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금,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작년도 33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건 연속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받는 제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제도, 이게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거죠.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참고로 우리 정비법에서도 이런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데 정비법상 반값 아파트는 지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 제도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일정 비율을 줬을 때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임대주택을 줬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밖에 이제 뭐 채비지의 매각 요구해가지고 뭐 국공유지 우선 뭐 그 매각 임대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처음에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가 시험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도도 나왔고요. 자, 이게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하고 민간건설업자인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실적,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보증까지 받았을 때 발행이 가능하다. 자, 등록사업자의 분홍색은 여기가 써있는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지만 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실적, 이런 금융기관 등의 보증까지 받을 때만 등록사업자는 여기 있는 걸 모두 맞췄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맞췄을 때 이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사채를 발행해놓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19회 때 나왔던 문제니까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도 무효가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사채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을 해놓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택 상환사채는 발행을 할 때 이 적용법규가 주택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때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보증 같은 걸 받아서 발행할 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예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환사채는 발행자가 아까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입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발행계획을 만들고 국토부 장관 승인. 자, 네 번째 발행 방법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죠.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식으로 발행하고 액면 발행, 할인 발행도 가능합니다. 자, 33회 때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었어요. 만약에 상환사채 액면가가 3억이면 3억 그대로 발행할 수 있고 할인 발행이면 뭐 3억이라는 액면가를 뭐 2억 9천 이렇게 낮춰서도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발행할 때는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 채권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증권 형태로 발행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채권은 기명식,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무기명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인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이 3년을 초과하지 않게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상환 방법은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야 된다. 주택 상환 자체는 이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상환기간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주택을 건설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데, 다만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은 주택을 건설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 회약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세대원의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같은 이유로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 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 여기 1번 사유, 2번 사유, 3번 사유가 주택 상환사채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갈 때는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회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주택 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뭐 피를 받고 팔아서 양도하거나 중도회약은 안 됩니다. 근데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을 하거나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주택 상환사채가 양도가 되고 중도회약도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다기 때문에 양도나 중도회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나가면. 자, 8번째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는 아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김영식 증권이니까 이전할 때는 여기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전을 할 때는 상환사채를 부득이한 사유로 판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할 때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 성명 주소를 원부, 채권 원부가 있고 또 채권 그 종이 자체가 또 있으면 원부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할 때는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이면 이게 이전이 되는 거고, 이게 대항 요건입니다. 자, 대항 요건은 취득자가 자기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기 때문에 제3자한테 채권에 기재가 되면, 취득자 이름이 채권에 기재가 되면 대항력까지 갖는 겁니다. 자, 이전할 때는 여기 원부에다가만 취득자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이전이 되는 겁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취득자가 자기 이름을 채권에도 기재가 되어야지만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요건은 분홍색만 갖추면 이전이 되는 거고,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이전하고 대항 요건까지 갖추려면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도 기재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채권에 기재가 안 된 상태면 대항력이 없는 거니까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이 분홍색까지만 갖췄으면 이전이 된 거고,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이 노란색 조건까지 같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재작년 시험에서 이 상환사채로 이렇게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해서 대금을 이제 확보했으면 그 납입금은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주택건설 자재구입, 택지 구입이나 택지 조성 비용으로 건설 공사비, 이렇게 딱 이런 목적으로만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가 이 상환사채라는 우리 김영식이니까 그 종이 증서에 이름이 써 있는데, 거기에는 발행 기간이 누구고 발행 금액이 얼마고 발행 조건 같은 거, 또 뭐 만기가 몇 년인지 뭐 이런 것들, 이자율 같은 것들, 상환 시기와 절차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작년도 3번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 발행 조건 같은 것도 이 상환사채에 기재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가 넘어가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상환사채는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파트로 와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으로.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자, 우리가 신규로 주택 같은 걸 우리가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 같은 것들을 미리 가입하는 저축이 우리가 입주자 저축이지 않습니까? 입주자 저축 같은 경우는, 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입주금을 미리 이렇게 예금을 했다가 그 돈을 보태서 이제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청약 순위까지 정해지는 거죠. 1순위 같은 것들 뭐 가입 기간이 길 때, 뭐 세대 수가 많을 때 이런 것들 우리 가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또 채점을 해서 입주자 저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포인트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한테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입주자 저축의 이름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제도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면 국민주택도 분양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도 다 분양신청할 수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사람이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도 부모님이 가입시켜준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가입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4인 가족이면 그 세대 안에 4인 가족이 있을 때 4개의 통장도 가능한 겁니다. 1인당 이제 하나씩 주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들도 이제 크면 나중에 주택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가입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입주자 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1세대당 한 계좌가 아니라 한 사람당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요거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취급하는 기간은 국토부 장관이 그 은행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입주자 저축에서 이런 2번, 3번, 4번 내용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주택 상환사채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토주택공사는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죠? 토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거 맞죠? 주택으로 상환을 받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 명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이전 요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는 거죠. 이게 이전 요건을 갖출 때는 원부에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지만 이전 요건을 갖추고 이전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이 사채권자한테 상환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가 됐을 때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도 효력을 잃으면 안 되죠.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주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겠죠. 2번 문제,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법인으로 자본금 3억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택 상환사채는 이 등록사업자일 때는 자본금 5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발행 조건은 주택 상환사채에 적어야 되는 사항이 포함된다. 작년도 문제로 요거 상환사채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 맞죠? 발행 조건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이 사채 발행 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 승인 잘못됐고요. 자, 4번에 주택 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한다. 그리고 할인 발행도 가능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거니까 무기명증권 틀렸죠. 정답을 옳은 걸 찾는 거는 2번.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이런 거는 기본 문제로 우리가 난이도 한 중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같은 걸 건설했을 때 자, 분양을 할 때는 토지 건물을 둘 다 분양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의 일부하고 건물에 이렇게 자기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는 거죠. 대지의 지분하고 건물의 일부인데 근데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주체가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 부분만 분양받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그래서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토지는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주체가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고 건설을 한 사업주체가 갖고 있고 건물 부분만 분양받는 거니까 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대 40년 이내로 한다. 40년 이내인데 이걸 작년도 50년으로 냈었죠.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75% 이상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갱신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우리가 임대차 기간을 40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0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정도 하고
이게 나중에 75% 이상 토지 그 분양주택의 소유자들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그 40년 넘지 않게 이를 갱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5%를 작년도에 3분의 2라고 바꿨었죠. 33회 때.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75% 이상 소유자가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리고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물권적 효력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여기 보시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지상권이 설정된 거로 보고 요 임차권에 대해서 일종의 대항력을 물권적 효력은 그런 대항력 같은 거를 우리가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수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자, 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 자,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택지에 줬을 때, 민간택지에 줬을 때, 공공택지 외의 택지니까, 자, 이 분홍색은 공공택지는 이 조성 원가에다가 평균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고, 자, 공공택지 외의 민간택지일 때는 자, 조성 공공택지가 아니라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감정가격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서 여기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 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예상 지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 산정할 때는 그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지은 땅이 공공택지일 때는 공공택지에다가 이렇게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일 때는 공공택지보다 금액이 약간 높게 평가되는 감정평가한 가격에다가 여기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료 증액 요구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한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 증액 같은 걸 청구할 때는 자,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자, 주임법상 요 8조, 주임법 시행령 8조에 따른 자, 증액 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 주임법을 찾아보시면 이게 20분의 1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 그 금액에 처음에 책정된 그 임대료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임대료 증액 청구 같은 걸 할 때도 원 임대료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대료 전환. 자, 이게 월별 임대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를 분기별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틀립니다. 자, 월별 임대료로 그래서 우리 토지 임대료,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월별로 임대료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합의를 하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은 그 건물 소유자가 합의하면 요거를 임대료 보증금으로 이게 보증금 형태로 전환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평균 이상으로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려면 그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평균 이상 정도 계산해서 이 보증금을 계산해 가지고 보증금 형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법 적용의 순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 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 없는 내용들은 민법 순서로 이렇게 법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할 때는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토지주택공사한테 우선적으로 사과라고 매입 신청을 합니다. 이제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 매입 신청서를 제출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매입해야 되고, 매입 비용을 양도인한테 지급한 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만약에 임대차 기간 동안 만약에 양도를 하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이거를 토지주택공사한테 우선적으로 매입을 신청하고,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 같은 걸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관련 내용들 보시고,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이거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집합건물법 47조에 따라서 토지동 소유자 동의가 이게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동의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고 토지동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처음 계약 기간이 30년인데 한 2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이거를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동의 요건은 집합건물법 47조에 따라서 토지동 소유자 동의가 이게 5분의 4죠.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의 5분의 4이기 때문에 5분의 4 동의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자,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이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경우 재건축한 준공인가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만약에 이제 20년 지나서 재건축하기로 해서 재건축 기간이 한 5년 걸렸다. 그러면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이 끝나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끝나서 재건축에 관한 준공인가일로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도 계속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 이후에 토지 소유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전적인 관계를 정산하고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건축 이후에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합의하면 토지임대부로 유지하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옳은 건데 작년도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면 기본적으로 75% 이상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거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금방 보신 거. 자,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로 가는 건데 3번님처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이 보증금 계산할 때 여기 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이자율까지 계산해 가지고 보증금을 산정하는 거니까 3번 지문이 앞에서 본 거로 맞죠. 그래서 월별로 내는 그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증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한다면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매입 신청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가 아니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아까 이제 관련 이자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보증금 형태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자, 5번도 잘못했으니까 정답 우리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 잘못됐네요. 3번이 맞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계산해서 이자율까지 계산해가지고 이 보증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가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주택법에서도 이렇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주택을 지었을 때, 자,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 같은 게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은 제외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면, 자, 이게 국토법상 용적률 범위 안에서 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준주거지역에다가 아파트 같은 걸 짓는다. 자, 준주거지역에다가 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걸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든지, 아니면 3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것이 주상복합입니다. 저는 주상복합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같은 걸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여기 용적률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 이하죠. 5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원래 주택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용적률을 뭐 400%밖에 안 됐는데 자, 이런 1번이나 2번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준주거지 용적률 500%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400%에서 500%, 100% 증가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를 더 많이 짓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법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거죠. 이게 29회 때 강화 또는 완화가 했는데 강화는 안 되고 용적률을 이런 1번이나 2번 같은 걸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면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 원래가 400%인데 국토계획법상 500%까지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임대주택 용적률을 좀 100% 늘려줬으니까 완화된 용적률로 더 짓는 아파트가 생기죠. 그럼 거기에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60%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임대주택을 어떤 동과 어떤 호수로 할지는 이렇게 공개 추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임대주택을 인수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자가 가져갈 건데 공급되는 주택의 임대자 우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선정한다. 몇 동, 이렇게 몇 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 형태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29번 같은 경우 2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를 만약에 10개 동을 줬을 때 맨 끝에 109동, 110동 그러면 거기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하면 이게 또 이제 분양받은 사람하고 임대주택 받은 사람들하고 좀 차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동과 호수를 몇 동, 몇 호를 임대주택 짓건지를 그걸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천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인수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걸 줬을 때 사업주체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권이 있는데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인데, 자, 우리가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최대 60%까지 임대주택을 진 겁니다. 그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개 추천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어떤 동과 호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의 가격은, 자,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여기 건축비는 따로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서 계산되는 건축비가 건설 원가입니다. 임대주택을 인수자한테 줄 때 건축비는 받는데 토지는 기부채납입니다. 이 토지를 공시가나 어떤 감정가로 받는 게 아니라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임대주택을 60%가 졌기 때문에 용적률을 보너스로 받은 것 중에서 60%가 임대주택일 때는 건축비는 받습니다. 건축비는 이렇게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이게 건축 원가입니다. 원가. 이 정도를 받고 토지는 인수자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토지 가격은 못 받고 그냥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사업주체는 자, 임대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인수자한테 등기를 촉탁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인수자가 이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뭐 신혼부부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획을 통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짓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회의소를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주상복합 같은 거 그런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주택 같은 거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받을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건폐율은 빼고 용적률만 완화하도록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범위를 정해서 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 건폐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는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거니까 70%는 너무 큽니다. 30에서 60% 사이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줘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사업 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는 게 맞죠. 3번도 틀렸네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한테 공급할 때 건축비는 따로 받죠. 건축비라는 형태로 따로 받는데 토지 가격은 인수자한테 기부 체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는 공시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일 때는 조합원들한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해서 그 임대주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주체가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해서 임대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인수자한테 통보하는 거고, 주택조합일 때는 주택조합원들이 먼저 동호수를 먼저 배정받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공개 추첨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 몇 동 몇 호인지를 선정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조항을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은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하고 주택법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고 최대 60%까지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야 된다. 인수자한테 인수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 이런 규정들을 잘 보시면서 건축비는 받는데, 건물값은 받는데 토지는 기부채납이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이제 국공유지 우선 매각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만약에 매각할 때는 누구에게 매각 허가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만 2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이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조합이 주택을 사기를 원하면, 이 토지를 사기를 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주택조합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을 50% 짓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로 50%를 건설하는 사람들, 주택조합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자, 이런 1번이나 2번이 이걸 매수를 했는데 2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채비지 매각 요구는 이거는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용지가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환지 방식에서 채비지 같은 것들을 매각할 수 있죠. 그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를 나한테 우선적으로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땅이 없으면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우선 매각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채비지를 50%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용지로 쓰라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비지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인데 이 매각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자,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노란색 조건에 맞는 주택을 짓는 이 국민주택 용지라면 조성 원가 기준으로 아주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원칙이 조성가가 아니라 원칙이 감정가입니다. 감정가인데, 자, 임대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 사이즈로 짓든지 전용 1세대당, 국민주택을 1세대당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 이 국민주택 용지에다가 이런 주택을 지을 때는 조성 원가 기준으로 싸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감정가격하고 조성원가 예외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주택법에도 이 주택조합이나 등록사업자 때는 수용권이 없는데 강제로 이제 권리를 뺏는 거, 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는 이렇게 수용권이 있네요. 자, 이게 조심할 게, 그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건설업자나 주택조합은 수용이 안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이렇게 국민주택 건설사업 같은 거 할 때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수용에 관해서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매번 나오듯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을 준용을 하고, 자, 수용에 관해서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그때 공치법을 준용할 때 여기 사업인정, 공치법상 사업인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따로 안 받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거를 사업인정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거 할 때 토지 매수 업무가 좀 어려우면 이거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수나 주민들 손실 보상 업무가 조금 어려우면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수수료를 2%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면, 자, 주택법상 이 주택 사업주체의 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으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맞죠?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자 아니면 주택조합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그럼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주체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같은 걸 쓰라고. 이제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성원가가 있었죠. 틀렸네요.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뭐 임대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든지 국민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는 게 확인되면 요거를 원가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방공사의 사업주체는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국가는 토지 매수나 손실 보상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를 2% 정도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정답은 우리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관련 내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 같은 것들을 한번 위주로 보시고 주택 상환사제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파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